공공시설계획 수요 추정과 예측 방법론에 대해서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게 되면 수요와 수요 추정, 그러니까 수요가 무엇이고 수요 추정이란 무엇인가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으로 얘기해서 미래 예측과 수요 추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수요 예측에 대한 내용, 그리고 추정과 예측은 무엇인가라는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민간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요 추정 방법론과 공공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요 추정 방법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과 공공의 수요 추정 방법론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통 수요 추정의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다른 예측 방법론과 다르게 보다 더 정교한 예측 방법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는 내용으로 해서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의 추정과 예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요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어로는 demand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demand란 어떤 제한화 용역을 일정한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욕구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영어로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은 소비자가 다양한 가격, 어떤 주어진 기간이나 시간 동안에 다양한 가격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또는 구입할 수 있는 제아의 양을 우리가 수요라고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에 대한 결정 요인은 그 제아 자체의 가격, 여러분들이 비싸다, 싸다, 적정하다라고 하는 그 제아의 가격에 의해서도 살까 말까라는 부분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대체재나 보완자의 가격에 의해서도 이 수요가 해당되는 제한화 서비스의 수요가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부분이고, 요거는 경쟁이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대체재의 가격이 보다 더 싸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이 제화의 가격보다 싸기 때문에 나는 다른 대체재가 되는 그 제화를 또는 서비스를 내가 구매할 거야 라고 해서 수요가 이전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보완제는 이 제화의 가격이 다소 높다 하더라도 또한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성질 때문에 그 제화 자체의 효용이 높아지는, 그래서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이 제화를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완제와 대체제의 가격이 경쟁과 보완의 관계에서 해당 제화의 가격을 결정짓고 해당 제화의 수요를 결정짓는다고 보는 거고요. 또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개인의 가처분 소득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소득보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얼마냐라는 그 수준에 따라서 제화의 가격이 높더라도 또 구입하고자 하는 그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또한 소득이 높다 또는 가처분 소득이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그 제화를 소비를 하지 않겠죠. 수요를 가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 개인의, 해당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도의 정도에 따라서도 수요가, 해당되는 제화의 수요가 결정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미래의 어떤 그 제화의 가격, 그리고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나 가처분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도 이 해당 제화가 현재 구매되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나중으로 미룰 것이냐라는 부분도 얘기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게 되면 이 제화를 소비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이 수요에 대한 결정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그 제화를 소비할 수 있는 잠재적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부분은 그 수요의 크기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제화 서비스의 어떤 본질 또는 특성에 따라서 또한 수요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공재냐, 준공공재냐, 아니면 민간재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미래의 어떤 장기적인 그런 경기 변동,
이나 기타 등등에 의해서 수요가 결정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 추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추정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되면 어떤 질적인 이해를 갖다가 양적인 데이터로 수요를 또는 시장을 정의하는 과학이나 예술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예술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과학이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수요의 추정에서는 반드시 과학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어떤 정교한 기법 그리고 수정과 보완 등등의 그 어떤 테크닉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 아트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수요 추정을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수요 추정을 하는 목적은 얼마나 많이 현재 또는 미래에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양적인 추정을 갖다가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나 또는 재화, 서비스의 종류와 유형 그리고 질, 규모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수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비를 하고자 하는 욕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장소, 어디에 있느냐, 어디 지역이냐, 어디에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서도 또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수요 추정할 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시장 영역이죠. 지리적인 물리적 장소가 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시설의 기능과 영역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 수요자가 가지고 있는 인구 사회 경제적 속성에 의해 가지고도 수요 추정이 달라진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언제 이것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시기의 문제도 수요 추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언제 필요라는 시점에 따라서 그것의 수요량이 변화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언제 현재이냐 또 미래 뭐 한 달 뒤냐 1년 뒤냐 아니면 10년 뒤냐 라는 부분에 따라서도 우리가 수요 추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공공시설 계획이기 때문에 공공재 수요 추정의 어려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공공재의 수요를 추정하는 어려움은 실질적으로 공적 자원의 배분에 대한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재에 의해서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에 의해서 얼마만큼 수요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도 추정이 명확해지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시장 기제, 그죠? 시장 기제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 추정이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 시장에서 거래되어지지 않는 것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수요의 양이죠. 양을 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공공재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공공재에 대한 수요 추정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미래 예측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공공시설 계획이라고 관점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미래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 예측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형태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고요. 첫 번째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측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일단 예측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이 추세가 앞으로 미래에도 여전히 연결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삽주의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어떤 새로운 전환기에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 예측을 할 때는 우리가 전위주의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전위주의 예측이라는 것은 우리가 패러다임이 변화된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기술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요가 발현되면은 이거는 예습주의 예측을 하게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새로운 패턴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새로운 디맨드를 우리가 예측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전위주의 예측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보다 보다 극단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을 우리가 급진주의 예측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따른 관점에 따라서
이런 외삽주의, 전위주의, 급진주의 예측으로 대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간적 개연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실질적으로 80% 이상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때는 우리가 이것을 개연적 미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잠재적 미래는 개연적 미래보다는 그 확률이 낮지만 그래도 나타나지 않을까, 미래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야, 이런 디맨드가 나타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잠재적 미래라고 하고요. 예언적 미래라는 것은 이제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볼 때는 우리가 예언적 미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언적 미래 오타가 있네요. 그래서 시간적 개념에서 그 실현 가능성의 정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예측에 대해서 분류를 할 경우에는 개연적 미래, 잠재적 미래, 예언적 미래 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한 실현 가능성 정도에서는 결정론적 미래, 확률론적 미래, 불확정적 미래 요 내용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 개념과 비슷한 구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은 다른 부분이죠. 결정론적 미래는 반드시 장기적으로 이게 지속되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미래, 그리고 확률 분포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미래를 우리가 확률론적 미래라고 부른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불확실하면서도 또 불연속적인 미래를 우리가 불확정 미래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획과 개입이 관련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유형도 계획적 미래, 우리가 만들어내갈 수 있는 미래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자연스럽게 발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이 또는 기업이 또는 정부가 계획을 해서 바꾸게 되면 그런 바꿈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어떤 상황적 미래가 도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보다 더 바람직한 사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진단하고 그 바람직한 사회로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미래를 우리가 계획적 미래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규범적 미래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규범적 미래는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에 의해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지향되어지는 상황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미래. 앞서 제가 조금 잘못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도된 기획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상황적 미래를 계획적 미래라고 하고, 반드시 우리가 어떤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규범적 미래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래 예측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게 되면 연속성, 유추, 창의성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이란 연속되는 현상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과거 지향적인 미래 예측이다. 그러니까 이어져 있다는 거죠. 앞서 얘기한 외삽주의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추는 발생의 원인과 순서를 가정하는 연역적 추론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에 의해서 어떠한 현상이 발화되어지고 그 발화된 현상이 또 다른 현상과 연결되어 가지고 만들어지는 미래, 즉 연역적 추론 기법에 의한 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현재의 상태 또는 미래의 상태가 무엇에 의해서 연관되어서 만들어졌는가라는 것을 유추해내는 미래, 연역적 추론 기법을 우리가 유추 방법에 의한 미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상황,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직관적으로 예측하고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창의적인 또는 창조적인 분석에 대한 필요 기법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미래 예측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래 예측의 기본 원리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미래 예측에 대한 어떤 사용 영역에 따라서도 우리가 미래에 대한 수요 추정의 예측 방법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 천재적 예측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떤 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전문가들에 의해서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집단적으로 분석할 때는 우리가 델파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계량화 방법으로 우리가 분석할 때는 우리가 양적 예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 구조적 인과관계 분석, 계량 갱착 모형 이런 등등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건과 유행 그리고 움직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 부분에 주로 유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다이내믹스 예측 방법론 또는 에이전트 모델링 방법론 그리고 의사결정나무 기법에 대한 얘기 등등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불확실성 하에서 어떠한 행동 또는 의사결정을 하고자 할 때 부분에는 의사결정 나무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럴듯한 대안적 미래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은 우리가 시뮬레이션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또한 시나리오 기법도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래가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관계의 성립은 미래 예측 지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불확실성과 수요 예측 또는 수요 추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교통 수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2030년, 2040년 되어지는 미래에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미래의 유형은 개연적, 잠재적, 규범적 앞서 설명한 미래의 구분 방법에 의해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개연적 미래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즉 80%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미래는 인구 사회 구조의 변화죠. 고령화 사회, 1인 가구의 사회라는 것은 반드시 나타날 것 같은 정말로 이미 보여지고 있는 현상이면서 보다 더 강화되어질 같은 미래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잠재적 미래 같은 경우는 불확실하지만 도래 가능한 미래 우리가 자율 차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통체계, 초고속 열차 이런 기술 변화 등에 대한 도래 가능한 미래를 잠재적 미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규범적 미래는 이랬으면 좋겠다. 어떤 보다 더 바람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미래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공유 차량, 근무 환경의 변화 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변화 요인 중에서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나타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초고령화 사회 1인 가구의 증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초고속 열차, 영비기술이 확산되어 유료 가격이 하는 것은 잠재적 미래가 되고 또한 규범적 미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재택근무, 카쉐어링 차량 공유 등 규범적 미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수요 추정을 하는 과정은 이렇게 그런 어떤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개연적 미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잠재적 기본적 미래에 대한 정책 변화 요인.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개연적 미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질적인 통계 데이터 2차 자료죠. 가구 통행 실태 조사나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우리가 앞으로 도시 규모별로 통행 수단별로 통행 발생량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잠재적 규범적 미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데이터 가구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외삽주의에 의해서 추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델파이 기법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용자 설문조사 실제로 이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얼마나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도시 규모별로 통행 목적별로 또 인구 계층별로 통행 발생 변화율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결합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교통 수요 변화를 예측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 교통 수요 변화 예측 같은 경우에는 이 OD 출발지와 도착지의 교통수단별 OD를 이용해서 교통수요 변화를 예측을 하고 그리고 미래 데이터가 있습니다. 미래의 KTDB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갱신을 해서 SD라는 것은 우리가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 어떤 개연적 미래, 순수적 미래 방식에 의해서 실제로 통행거리가 얼마만큼 변화되어질까라는 부분입니다. 차량 통행거리가 교통 수요, 디맨드의 가장 일반적인 지표죠. 그래서 그 지표를 활용해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2040년, 2035년에 미래 교통 수요는 어떻게 변화되어질까라는 부분을 이렇게 미래에 대한 구분을 통해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외삽주의 방법과 그리고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 등을 통해서
개연적 미래, 규범적 미래를 우리가 여기서 잠재적 미래, 규범적 미래를 이용해 가지고 현재의 패턴이 아닌 새로운 패턴에 대한 수요를 추정을 해서 2035년, 40년에 미래 교통 수요, 차량 통행 거리가 얼마나, 1인당 얼마나 또는 전체적인 총량적으로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추정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요 추정에 대해서 보다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요 추정에서는 예측이라는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예측을 하는 이유 자체는 결국에 미래 추세의 방향성을 우리가 결정하기 위한 어떤 예언적인 그런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 나가는 기법을 우리가 수요 예측이라고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창의적인 기법을 수행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나 행태 그리고 데이터,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기반해서 그것에 기반해서 어떤 특정한 상품이나 재화 서비스에 대한 디맨드를 예측하는 방식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어떤 추측이나 예언보다는 에비던스, 증거 기반으로 또는 과거의 추세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수요 예측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예측치가 얼마냐라는 것을 추정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책적, 계획적 함의를 도출하는 또는 의사결정을 하고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을 하는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한 것과 같이 수요 예측의 결정 요인도 재화의 가격이나 재화의 유형 그리고 경쟁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기술의 정도 지금 현재 이자율이 얼마냐 그리고 경제적 관점 호황이냐 불황이냐라는 부분 경기 변동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미래 수요에 대해서 미래 수요의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수요 추정의 결정 요인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수요 예측의 절차를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크게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목표의 설정 그리고 기간에 대한 예측 기간에 대한 결정 그리고 적합한 수요 예측 방법론에 대한 설정 그리고 데이터의 취합 그리고 결과의 추정까지 나오는 5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목표 설정에서는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굉장히 정교하게 디파인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목표가 불명확하면은 결국에는 그 나머지 부분도 다 불명확해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그 수요 예측의 결과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예측을 목표로 하는지 장기 예측을 목표로 하는지 또는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을 얼마로 볼 것인지 또는 부문의 시장 점유율 기타 등등을 사용해서 예측의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예측의 기간을 그 다음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그래서 목표가 언제까지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러면은 보다 더 예측의 목표 설정이 더 잘 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내일 또는 지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50년 뒤를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50년 뒤와 한 달 뒤에 어떤 상황을 갖다가 예측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내용적으로도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또한 그 예측 기간은 수요의 변화를 유발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시설 계획이지만 여기서는 재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주어진 기간에서 결정 요인들의 변화와 함께 또한 수요가 변화되어진다는 거고요. 그런데 단기간 하루나 일주일 정도는 실질적으로 가격이나 소득 기타 결정 요인들의 변화는 무시할 만한 수준인데 장기간에서는 그 차이가 상당히 달라지게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예측 기간을 얼마만큼 설정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도 수요를 결정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적합한 수요 예측 방법론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부분, 당연한 얘기겠죠. 그럼 어떠한 방법론을 사용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죄송합니다. 명확한 어떤 증거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나 방법론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은 굉장히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략적으로 굉장히 많았죠. 그때 가용한 정보,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기간을 따라서 또 가용한 정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무엇을 예측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적합한 방법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는 결과적으로는 목표 설정과 예측 기간에 따라서 적합한 수요 예측 방법론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이런 목표와 예측 기간 또한 가용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달라지게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측 방법론을 선택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거고요. 예측 방법론과 데이터 수집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순차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가용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 그 방법론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보다 정교한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데이터가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방법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가 보면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데이터와 2차 데이터를 얘기하는데요. 1차 데이터는 프라이머리 데이터라고 해서 해당 연구자가 직접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뭐 설문조사 같은 얘기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2차 데이터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또는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 과거의 추세나 성과 등에 대해서 시합되어져 있는 정보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앞서 교통수요 미래 추정을 갖다가 했을 경우에는 1차 데이터와 2차 데이터 둘 다를 사용했죠. 가구통행 실태조사는 실질적으로 2차 데이터고요. 설문조사는 직접적인 1차 데이터가 되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2차 데이터와 결합시켜서 수요 추정을 한 사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의 결과에 대한 평가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또한 이 수집된 데이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보다 더 그 예측 방법론에 맞게 데이터를 가공하고 보다 더 유용한 방식으로 가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측되어지면 그 예측된 결과는 의사결정자가 보다 더 쉽게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포매팅을 해서 가공해서 결과를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 예측의 5가지 절차 얘기했습니다. 목표 설정, 예측 기간의 결정, 그리고 수요 예측 방법론의 선택, 데이터의 수집, 그리고 결과에 대한 보고 방식, 이렇게 수요 예측 방법론, 수요 예측에 대한 절차를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수요 추정과 예측이라고 두 가지를 구분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크게 큰 차이가 없이 구분 없이 사용이 되지만 보다 엄밀하게 따진다고 그러면 수요 추정과 예측은 다소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수요 추정,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추정은 수요의 수정과 이를 결정하는 그 결정 요인들 간의 연계를 계량화를 통해서 하는 시도다. 그래서 어떤 결정 요인이 얼마만큼 해당 수요에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헤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목적이 추정이라고 본다면, 예측은 인과관계가 아니라 그냥 미래의 전반적인 어떤 수준, 수요의 수준을 예측하고자 할 때 우리가 예측이라고 사용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계획 수립을 위해서 미래의 사건을 예견하는 걸 우리가 예측이라고 한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서 보면 그 차이에 대한 얘기가 결국 원인과 결과인데, 예측은 수요 추정에 사용되어질 수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수요 추정은 예측에 사용되는지만 예측은 수요 추정에 사용이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예측은 좀 더 전반적인 수준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원인에 의해서 얼마만큼 그 미래의 수요의 포션이 결정되어지는가, 양을 결정하고 있는가라는 에스티메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반대로는 적용이 되어질 수 없다. 그래서 수요의 추정과 예측은 이렇게 다소 약간의 개념적 차이가 있고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수요 추정과 예측을 구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 추정 방법론을 민간 부문하고 공공 부문 이렇게 두 가지로 대별해서 살펴보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수요 추정 방법론을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리면은 그거 자체가 거의 1시간 정도가 되는 부분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구글링을 통해서 살펴보면 바로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다도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수요 추정 방법론은 일반적으로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정성적인 부분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계량화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요. 계량화하지 않더라도 실제 그 수요에 대한 내용은 나올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델파이법, 시장조사법, 그리고 전문가 의견법, 역사적 유추법, 판매원 의견에 의한 예측법이 되고 있고요. 정량적 예측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계열 분석과 인과형 예측법이 있는데요.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최소자성법이 되는데 최소자성법은 실질적으로 보면 리그레션 모델인데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잘못 분류가 됐네요. 그래서 이동평균과 지수평활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시계열 분석, 아리마 모형의 이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과형 예측법은 우리가 회귀 모델, 회귀 분석이죠. 하고 시계열 분석과 인과형 예측을 또한 결합한 모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예측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여기서는 우리가 수요 예측 체계에서 보게 되면 정성적, 계량적 같은 얘기죠. 그래서 뭐 정성적 방법은 외부 기관 자료를 이용한다. 그리고 정보 보유자의 판단, 델파이법, 그죠? 판매원 의견 통합법, 경영자 판단법, 앞서 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계량적으로 피팅하는 것과 그리고 인과관계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관련 자료의 연계 분석은 세분 시장을 세분해 가지고 결국에 디맨드를 구성하고 있는 그 마켓을 세그먼트 시켜서 세그멘팅 해가지고 각각 구분을 해서 시장에 대해서 수요가 얼마인지를 추정해내고 그것을 합쳐가지고 하는 방법, 그리고 연쇄 비율법, 구매력 지수는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계열 분석 모형, 그다음에 확산 모형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 모형은 시뮬레이션, 회귀 분석, 계량 경제 등 투입 산출 모델, 우리가 인풋 아웃풋 모델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산업 연관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서베이 기법을 이용해서는 구매 과정별 지수 분석법, 컨조인트 분석법 등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서 보면 델파이법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델파이법은 정성적인 예측 방법론이잖아요. 어떤 계량적인 방법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전문가의 판단을 조직적으로 수렴시켜 일치된 의견이나 예측을 도출하는 기법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국 랜드 코퍼레이션에서 개발한 방법론인데요. 데이터가 전혀 없거나 먼 미래의 장기적 변화를 예측할 때 우리가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력 지수법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구매력 지수를 사용을 해서 계략적으로 추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층별로도 시장을 세그먼트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빅맥 지수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 구매력 지수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구매력 지수법을 이용해서 수요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료 유추법, 사적 유추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 데이터가 없는 신제품의 미래를 활용하는 데 사용되는데 문제가 아니라 포인트는 그 새로운 제품과 유사한 기존 예전의 자료를 참고해서 미래의 수요를 유추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칼라 TV와 흑백 TV. 그래서 새로운 칼라 TV가 생겼을 때 그 수요는 이를테면 흑백 TV의 어떤 수요를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단계에 따라서 수요를 갖다가 예측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조사
소비자 조사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데이터가 없을 경우 정성적 분석 가장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요에 관한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이다라는 부분이고요. 해당되는 대상자를 선택해서 앙케이트 또는 뭐 테스트 마켓, 소비자 패널 등등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요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 수요의 질적인 내용, 정보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그리고 전문가의 지식 능력이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앞서 얘기한 거는 공공에 대한 거고요. 이제는 민간에 대한 거고요. 공공에 대한 수요 추정 방법론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갖다 깔끔하게 다듬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이렇게 출처를 가져왔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시계열 모형 정량적 기법에 대해서 보게 되면 먼저 나이브 모형이 있고요. 추세 분석법, 이동 평균법, 지수 평할법, 분해법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리마 모형, 그리고 사리마 모형, 개인 모형, 전위 함수 모형 이렇게 나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이브는 앞서 얘기한 어떤 과거 수요나 변동률을 이용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외삽주의적인 방식이 되겠고요. 이 부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추세를 갖다가 이용해서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추세 분석법은 시간을 독립변수로 사용해서 과거 추세가 미래에 지속될 것이다라고 가정해서 선형 함수 관계로,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선형 함수 관계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고요. 비선형은 뭐냐면 수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달라진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예측을 하는 방법이 비선형 추세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이동 평균법은 과거 시계열 자료를 연속적으로 산술 변경해서 수요를 예측하거나 가중 평균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지수 평할법은 보다도 최근의 데이터가 먼 과거보다는 가장 가까운 과거가 보다도 정확한 수요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우리가 지수적으로 가중 평균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그리고 분해법은 우리 시계열 자료에서 그 변동의 요인들을 분해를 해서 추세, 계절, 추세 트렌드, 시즌을 그리고 사이클링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규칙 변동으로 분해해서 각 성분들을 개별 예측한 후 이를 재합산해 가지고 예측하는 방법을 분해 예측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리마 모형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른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화시켜 한 부분이죠. 아리마 모형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한 시계를 안정화시킨 후 오토 리그레시브 모형 또는 무빙 에버리지 모형을 결합하여 적용하는 모형을 우리가 아리마 모형이다라는 거고요. 이 아리마 모형의 시저널 요소를 우리가 더 차분해서 계절적 차분을 해서 같이 하는 모형을 우리가 사리마 모형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개인 모형은 외부 충격입니다. 외부 충격. 우리가 아리마 모형으로 이용해 가지고 대중교통 이용 수요를 갖다가 일별 또는 주별 연도별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이번처럼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확산이 되었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대중교통을 덜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외부 충격에 의한 수요가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외부 충격에 의해서 얼마만큼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줄어들었을까, 충격을 받았을까라는 것을 추정해내는 모형을 우리가 개인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위함수 모형은 오차항 해기 모형 중에서 시차 독립변수를 독립변수로 정의한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정량적 비법 중에서 시계열 모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정량적 기법 쪽에서 인과관계 모형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해기 모형, 유행비용 접근법, 중력 모델, 계획 기회 모형, 공적분 기법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해기 모델은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 때 여러분들 통계학에서 많이 배웠죠.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 그래서 원인에 의해서 결과, 수요가 얼마만큼 달라질까라는 그 부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론이 해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행비용 접근법은 여행비용으로 이용자의 방문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어디를 방문할 것이다. 미술관이나
아니면은 관광지를 방문할 것이다라는 것. 그럼 방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통행 비용이 얼마만큼 비쌀까 비싸지 않을까, 그리고 통행 거리가 얼마나 될까, 내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그 해당하는 목적지까지 너무 멀면 또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멀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간 비용이죠. 시간 비용과 그리고 실질적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용에 의해서 얼마만큼 수요가 이루어질까라는 것을 추정하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력 모델은 거리나 여행 비용을 실질적으로 이 거리나 여행 시간에 따라서 총량적으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 중력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발지와 도착지, 관광지가 되겠죠. 여기서 관광 수요 추정에 대한 그 보고서를 이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거리와 그 출발지의 인구 그리고 도착지의 매력도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 크기와 그리고 그 사이의 거리, 통행 거리나 통행 시간 비용에 따라서 양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 중력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입기의 모형 또는 개입기의 모형 같은 경우는 관광지의 개입기의 수가 출발지에서 관광지로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적분 기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계 분석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단위근 검정을 통해서 불안정한 부분들을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는 인과관계 변수들을 선형결합으로 장기적인 안전관계에 있을 경우로 바꿔서 오차 수정 모형이라고 얘기하죠. 에러 코렉션 모델을 통해서 예측하는 게 공적분 기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건 앞서 있는 시계열 계획 기법 모형과 유사하지만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요거는 다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여기 보게 되면 개입 모형과 비슷하지만 이 개입 모형은 더미 변수로 들어가요. 충격이다. 충격이 있다 없다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계열 모형으로 분류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특정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중교통 이용수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소매업의 매출이 줄어들었는지 얼마만큼 들었는지 원인과 결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요거는 더미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양 자체의 전반적인 크기만 얘기를 하지 에스티메이션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인과관계 모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에스티메이션이고 얼마만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양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 여러분들이 앞서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송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그러면은 이런 앞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한 모형들은 어떤 게 사용되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연 시설에서는 중력 모형, 이동 평균값, 회귀 분석이 사용해요. 관광 시설 같은 경우는 중력 모형, 시나리오법, 설문조사, 델파이법, 회귀 분석 등등이 사용되었고요. 도서 시설 같은 경우는 중력 모형, 시나리오법이 사용되었고, 전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중력, 회귀, 델파이, 설문 그리고 유사 사례 비교 분석 방법론 등등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 가장 많이 사용된 게 중력 모형. 굉장히 쉬워요. 쉬웠고 간편하고 그리고 계략적으로 보다 더 객관적인 방식으로 추정해낼 수 있는 게 중력 모형입니다. 그리고 관광 총량 할당 모형이라는 것도 사용이 되었네요. 그리고 회귀 분석에 대한 예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얘기한 그 예측 기법을 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앞서 나이버 방법은 미래 수요 예측을 할 때 과거 수요나 수요 변동률을 이용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독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다른 수요 예측 모형과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게 나이버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추세 분석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독립 변수로 사용해서 미래에도 과거 추세가 지속됨을 가정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서 얘기한 선형 추세법과 지수형 비선형 추세법 등등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추세 분석법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추세가 직선 관계다. 선형의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되는 거. 이차 함수 관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 이차 함수, 즉 꼭지점이 한 개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차 함수에서 제곱을 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고요.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변곡점이 두 개가 있는
또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변곡점이 두 개가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면 3차 함수 모형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선형 추세법은 성장 곡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주로 장기 예측을 할 때, 기간이 장기적일 때, 예측 기간이 장기적일 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나 제품의 수명 주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등의 각 단계를 예측하는 때 사용되는데 유용한 모형이다라는 거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직선관계를 쭉 추정을 과거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과거의 패턴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수정된 지수 성장 모형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런 제품의 수명적인 주로 곰페르츠 곡선을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느리다가 우리가 성숙기, 성장기에서는 올라가다가 그리고 성숙기에서는 좀 더 완만해지다가 그리고 쇠퇴기에서는 완만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지수 성장 모형 같은 경우는 급속한 성장을 얘기하는 모형일 때 우리가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과거의 추세가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선형 추세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좀 더 과거의 패턴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기반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추세 분석법에 대한 추가 얘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동평균법, 무빙 에버리지죠. 우리가 아리마 모형이라고 얘기를 한 부분에서 무빙 에버리지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술평균, 일정 기간 동안에 산술평균 또는 가중평균치를 구한 값에 계절적인 불규칙 요인을 제거해서 이동식으로 평균을 산출하는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단순 이동평균법이 있다라는 부분 있고 중심화 이동평균법 그리고 가중 이동평균법 등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싶다고 그러면 구글링을 통해서 하게 되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 분석법에서 지수평활법 부분은 과거보다는 보다 더 먼 과거보다는 보다 더 가까운 과거가 실질적으로 지금 미래의 수요의 예측을 보다 더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추정하는 방법론이 지수평활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분해법은 실제 가지고 있는 어떤 시계열 자료에서의 어떤 추세, 순환, 계절성 또는 불규칙 변동 요소를 식별해서 분해해가지고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이동평균법보다는 보다 더 정교하겠죠. 왜냐하면 계층별로 분해시켜가지고 각각의 요소들이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 추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해서 그것을 합계를 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정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 분해법에는 성법 모형과 갑법 모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그냥 단순 더하기이냐 아니면 곱셈의 성수적인 형태이냐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래 예측을 할 때 이런 방법론을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존의 데이터 또는 유사 사례를 보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 여기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리마 모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리마 모형이다 그러면 박스 제킨스라는 사람 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방법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보면은 아리마라고 되어 있는데 통합 자기 회귀 이동 평균법 어렵죠, 그죠? 오토 리그레시브 인테그레이티드 무비 에버리지라는 거죠. AR 오토 리그레시브 모형과 그리고 무빙 에버리지 MA 평균 이동 평균법을 결합시켜 가지고 차분시켜서 우리가 아리마 모형을 만든다라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다른 시계열 모형에 비해서 복잡하고 그리고 산술적 통계적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아리마 모형의 AR과 MA의 PQ 그리고 차분 I의 그 부분을 얼마로 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 좀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또는 중기의 관광 수요 예측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기의 수요 예측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정상성이라는 부분은 나중에 한번 확인을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식별 추정 그리고 수요 예측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지금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 분석법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결국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그 원인과 관계 정도가 얼마냐 릴레이션십을 봐가지고 연관 정도를 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인과관계 분석법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회귀
분석 모형이 되겠죠. 그래서 회귀 분석 모형에서 단순 회귀 모형은 원인이 하나이고 x는 하나이고 그리고 결과가 하나일 경우에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다라는 거고요. 다중 선형 회귀 모형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원인이 되는 변수들이 2개 이상이 될 경우에 2개 이상의 원인에 의해서 y라는 어떤 수요에 대한 예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우리가 다중 선형 회귀 모형이다라는 거고요. 수요 탄력도라는 것이 제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탄력도 또는 탄력성 부분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 수요 모형이나 중력 모형은 우리가 계량 경제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규모를 이것은 다중 선형 회귀 모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디스애그리게이트된 데이터고요. 요거는 여행 수요 모델이나 중력 모형은 애그리게이트된 어떤 존 단위, 어떤 그런 크다는 규모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관광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그 방문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여행 수요 모델이라고 되어 있고요. 중력 모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듯이 출발지와 목적지 간의 그 규모, 매력도, 목적지가 뭐 다른 관광 목적지에 비해서 매력도가 더 크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거리가 멀더라도 사람들이 올 것이고 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시간이 너무 멀면 또 안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 거리와 그리고 또 그 해당 출발하는 지역의 인구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그죠? 그래서 뭐 10분의 1이 온다고 그러더라도 인구 100만이 사는 지역이 가까이 있는 경우와 인구 10만이 가까이 있는 경우 서로 다른 수요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중력 모형은 뭐냐면 끌어당김의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력도가 높으면 더욱더 많이 땡겨올 거고 그리고 또 해당되는 출발지의 수요가 크면 적게 간다 하더라도 그 크기 자체는 커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얼마만큼 거리에 있느냐라는 부분에 의해서 그래서 총량적인 어떤 그런 수요, 디맨드 여기서는 관광지 여행의 수는 실질적으로 거리에 반배를 하는 거죠. 통행 비용, 시간에 비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출발지의 인구수, 그죠? 하고 어트랙티브, 매력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게 우리가 중력 모형이다라는 수요가 결정되어지는 게 중력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력 모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나 타당성 재조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모형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해당 이용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기 때문에 패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그런 것을 보다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력 모형은 어떤 확정적 기법이라서 불확실한 어떤 그런 확률적인 추정을 갖다가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한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정부 승인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신뢰성이 있다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력 모형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중력 모형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떤 시설을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지역, 인구 중심적 분석 자료의 수집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할 것인가라는 부분, 이용객 추정, 매력도 산정, 수요 예측, 최종 수요 예측 이런 단계를 거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별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분석 보고서를 사용할 때 중력 모형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를 이용해 가지고 수요를 추정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보다 더 상세하게 다른 친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적 상호작용 모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중력 모형과 약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공간적 상호작용 모형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적 상호작용, 그 공간적이라는 것은 거주지의 어떤 그런 이주와 이동, 상품의 이동 같은 것에 대한 상호작용을 다루는 모형이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 특별한 것이 계획기회 모형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기회 모형에서도 마찬가지 인구의 규모 그리고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에 계획기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기회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결국에는 두 사이에 또 다른 어떤
개입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개입 기회라는 부분은 이동에 대한 직접적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수반하기 때문에 직장 취업 기회, 관광자원 분포와 같이 이주자가 목표지로 가는 도중에 어떤 다른 기회가 있으면 이동을 중단하고 그 지점에 머문다는 것이 개입 기회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입 기회 모형을 통해서 수요에 대한 변화를 또한 예측하는 방법이 되는 게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입 기회 모형은 앞서 얘기한 중력 모델보다는 확률 모형의 일종이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교통 발생량 추정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적 예측 기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델파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로 패널로 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이 사람들의 지위나 위치 등에 대한 외부 효과를 배제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공유하는 기법이다라는 거고요. 과거 데이터가 부재하거나 중요한 외적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전문가의 직관을 믿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측하는 기법이 되겠고요. 그 부분에서는 예측할 때 우리가 폐쇄형으로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까요? 또는 이용을 할까요 말까요? 라는 폐쇄형 질문지를 각각 주고요. 이것을 이제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이 의견을 다 평균이나 분포 형태를 다 보여주고 이제는 오픈을 시킵니다. 오픈을 시켜서 혹시라도 너가 잘못 생각하지 않았니?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진 부분에 대한 설문지를 재작성하고요. 그것을 다시 재작성한 다음에 또한 그 내용을 다시 또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해가지고 의견을 일치가 되면 그대로 가고요. 의견이 불일치 되면 다시 재작해서 다시 또 3차 라운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전문가의 직관을 믿는 그런 예측 방법론이고 그리고 집단 지성의 힘을 갖다가 믿는 수요 예측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나리오 기법에 대해서는 어떤 불확실한 미래를 포함하는 데서 두세 개 이상의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서 그러면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까라는 부분을 예측하는 절차를 우리가 시나리오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기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미래보다는 장기적인 미래에서 앞서 얘기했듯이 어떤 확실하지 않은 미래, 잠재적 미래 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낼 때 사용되는 방법이 시나리오 기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단 기법이라는 게 또 있네요. 판단 기법은 전문가 집단 구성의 일치된 의견 도출을 통해서 미래 예측을 수행하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앞서 얘기한 어떤 그런 델파이 기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토론을 하지 않잖아요. 토론을 하지 않지만 누군가 다수의 의견이 어떤가를 보고 내 의견을 바꾸어 가면서 사용하는 예측 방법론인데 여기서는 논쟁을 디베이트를 해가지고 통합해서 의견을 도출한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분석적 의사결정의 보조기제로 정책 대안 행성을 돕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례 연구 방법도 많이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미래 예측을 할 때 어떤 다른 지역에서 유사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 지역에 박물관을 건설하는데 우리가 수요를 예측하는데 A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수요가 발생할까라는 것을 알려고 그러면은 어떤 다른 지역 B 지역이나 C 지역에 유사한 박물관의 속성이나 규모 등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을 사례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상황적 요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현상에 대해서 연구함에 있어서 이용되는 연구 방법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결합 예측 기법은 두 개 이상의 그런 모형을 결합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평균 모형하고 또 가정축 평균하는 모형을 둘이 결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두 개 이상의 계량 모형이 결합된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또는 계량 모형과 질적 모형이 결합된 형태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35년과 40년에 교통 수요를 예측을 할 때 우리가 개연적 미래와 잠재적 미래를 할 때 개연적 미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차 데이터를 활용해서 계량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잠재적 미래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계략적으로 수요를 추정해서 그것을 결합해 가지고 분석을 했잖아요. 이게 계량 모형과 질적 모형이 결합된 행태로서 우리가 미래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 또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결합 예측 기법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수요 예측 기법이 더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량적 기법과 그리고 정성적 기법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면은 계량적 부분에서는 우리가 앞서 얘기한 CDR 모델, 라이브, 이득, 평균, 지수, 평할, 분해 분석, 그다음에 아리마 부분에 대한 것들이고요. 주로 단기, 중기 예측에 주로 많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회기 모형 공적 분기법, 중장기 예측이고 공적 분기법은 장기적인 추세에 유용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델파이 기법, 시나리오 설정법, 사례 분석법, 쾌락 기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 예측 기법의 장단점을 여기서는 보게 되면 일단은 관련 통계가 적정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량적 예측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거고요. 적정한 통계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1차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법론, 그리고 검증 체계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검증 체계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요 예측 평가 부분에 되겠습니다. 그럼 수요 예측을 잘 했을까 못했을까 우리가 검증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검증을 하면서 수요를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실제 수요와 예측 수요의 차이점을 우리가 해서 예측 오차를 판단을 해냅니다. 이 예측 오차는 목표하고 있는 연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가용한 데이터에서 그 방법론을 적용했을 때 그 현재 시점, 지금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실측치가 있고 그 방법을 적용했을 때 예측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실측치와 예측치가 정말로 맞는지 부분. 그래서 예측 오차가 이 실측치와 예측치가 실제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구분해가 평가한 다음에 이것이 적정하다라고 했을 경우는 그 방법론을 미래 관점 시점으로 해서 예측을 그대로 해내게 되는 부분이죠. 그것이 우리가 수요 예측의 평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의 예측의 평가는 목표 연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분석 연도의 실측치와 예측치를 비교해서 평가하는 방법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예측 오차는 누적 예측 오차, running sum of forecast error, 그리고 평균 예측 오차, mean forecast error, 그리고 예측 오차의 크기, 절대 평균 오차, mean absolute deviation, 그리고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욱더 예측 방법론이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추적 지표를 이용한 예측 과정 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 예측 오차들이 여기서는 절대적인 양가 편의를 갖다가 보여주고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패턴이 점점 더 커지느냐 아니면 줄어드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또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즉 예측 오차의 양이 적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최근 연도로 올수록 그 예측 오차가 점점 커진다. 그러면 앞으로 목표 연도인 20년, 30년 뒤에 수요를 예측할 때 이게 커진 수요가 그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패턴이,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추적 지표도 수요 예측의 평가 지표로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상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이해 안 되는 경우에는 구글링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교통수요 추정의 예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측 수요 추정을 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어려운 게 교통수요 추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통적인 4단계 모형으로 우리가 교통수요를 추정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교통수요 4단계는 뭐냐? 얼마만큼 통행이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발생된 통행량이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OD 분석이죠. 통행 분포가 있고요. 그리고 통행 분포를 한 다음에 이것을 여객과 화물 OD로 구분해서 수단 분담 추정 모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수단 분담을 하게 되면 그 수단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갈 것인가라는 통행 배정 모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교통 수요를 추정을 한다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4단계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통행 발생을 추정을 해내야 되고요. 그리고 통행 분포 형태를 갖다 추정을 해내야 되고 세 번째로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수단 분담 추정을 해내야 되고 그리고 그 추정된 수단 분담별로 어떤 경로를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죄송합니다. 통행 배정 모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교통량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앞서 얘기한 관측지, 실측지와 예측지가 관측지가 오차 범위가 크다. 앞서 얘기한 그런 평가, 교통수요 평가 지표를 가지고 하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통행 발생 모형부터 시작을 해서 4단계 모형까지 해가지고 다시 또 배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시점에 추정치와 관측치가 오차 범위 내로 작아졌다라고 되면은 이것을 정립을 한 다음에 장래 목표 연도 2035년, 45년도에 장래 OD와 수단별 OD를 가지고 적용을 해서 우리가 지표를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목표 연도에. 이것이 전통적인 4단계 교통수요 추정 모형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간적 범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시설 같은 경우는 도로나 철도를 설계하고 시공하는 기간도 있고요. 그런 사업 계획 기간과 함께 개통 후 보통 30년을 할 수가 있고 20년, 30년 또는 50년도 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30년을 목표로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년은 보통 2006년부터 한다고 그러더라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약 35년, 40년의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설계 및 시행 기간, 그죠? 그 다음에 설계 및 사업 시행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분석 연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연도에서 미래의 택지 개발이나 아니면 다른 노선들이 건설로 인해서 수요가 또 변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추가적인 분석 연도까지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교통수요 추정을 할 때 앞서 얘기한 4단계 교통수요 추정 모형을 사용하는데 거기서 또한 결정되어야 될 내용이 공간적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향권인데요. 어떤 도로 구간에 일정 사업들을 하는 경우 이것이 그 해당 시군구 내에서 머무를 수도 있지만 철도 같은 경우는 어떤 시군구를 넘어선 어떤 그 강력권이 될 수가 있고요. 일반 철도 같은 경우는 KTX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국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향권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한 수요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공간적 범위를 우리가 앞서 있는 시간적 범위 분석의 분석 기간을 얼마만큼 잡을 것인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지만 이 공간적 범위 영향권을 얼마나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따라서도 수요의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영향권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현저한 교통 패턴의 변화가 발생하는 지역을 우리가 직접 영향권으로 본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 시행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OD를 우리가 존 세분화를 한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교통존에 있는 그 출발지와 도착지의 양, 교통수단별 통행량을 우리가 분할을 시켜주는 것, 세그멘트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도 보다 더 세밀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교통 패턴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범위로서 대상 사업의 시행 기관을 모두 포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간접 영향권은 통행 패턴의 변화가 발생해서 편익 산정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되는 지리적 범위를 우리가 간접 영향권, 그래서 직접과 간접 영향권을 구분을 하고 직접 영향권일 경우에는 우리가 존 세분화와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세분화와 그리고 정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철도 부문의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 철도 같은 경우는 전국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역 간 철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과 같거나 아니면 그보다 약간 작게 해야 된다는 거고,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 및 강력권 기초자료가 일반적으로 사용됨으로 인해서 수도권이나 강력권보다는 보다 작거나 같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카운팅 스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세부존과 외부존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직접 영향권이 되겠죠.
저기 보면 강원도 부분에 대한 사업 구간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대한 카운팅 스테이션이라는 부분을 스테이해서 외부에 있는 존의 데이터 어디의 그 통행 흐름하고 내부에 흐르는 범위를 우리가 카운팅을 스테이션을 처리해서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공간적 범위 설정할 때 이 방법론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면 세부 존에서의 통행 발생량 산출 그리고 통행량 산출 각 세부 존의 통행량 산출 부분에 대한 예측 부분에 대한 얘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부 존에 대한 OD 따로 구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전국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읍면동 수준이 아니라 시군구 수준의 OD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다 더 작게 세밀하게 존을 갖다가 만들고 그에 대한 것들을 또 정산을 해야 되겠죠. 실제 데이터와 맞는지 안 맞는지 부분에 대한 것을 그래서 존 세분화를 통해서 통행 발생량과 통행 분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OD를 구축을 해주고요. 그리고 세부 존에 대한 네트워크 추가 수정 부분에 대한 것들도 실질적으로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KTDB의 그 교통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좀 개략적으로 큰 것들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은 도로, 작은 지역에서는 그 큰 도로만 다니지 않잖아요. 작은 도로에 대한 내용들도 네트워크 추가와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영향권 내에서는 존 OD, 존 세분화를 통해서 OD도 조정을 해줘야 되고요. 통행 발생량과 통행 분포에 대한 것들도 조정을 해줘야 되고 네트워크도 보다 더 세밀하게 조정과 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검정 절차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장내 도로 네트워크도 마찬가지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래의 통행 발생량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계획들, 택지 개발, 산업단지, 관광지, 기타 개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반영해 줄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은 일반적으로 실시계획 승인이나 조성계획 승인에 준하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시군구 지자체들이 턱없이 실현 불가능한 어떤 개발 계획을 포함시키게 되면 우리가 수요가 뻥튀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엄밀하게 우리가 개발 계획을 반영을 해주고 그리고 성수기 관광 수요를 반영한다든지 등의 내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수단 선택 명령은 결국에 수단을 선택한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죠. 시간과 비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교통수단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더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수단을 선택하는 효용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 수단 선택 모형이 되겠습니다. 통행 배정 모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보아야 될 게 통행 배정이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얼마만큼 통행이 이루어진가라는 것을 보는 부분인데요. 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행 배정이 한 대가 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몇 명이 탔는지라는 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차 인원하고 승용차 한산 개수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추정을 배정을 해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는 평균 2.13명이 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16석 이상 같은 경우는 3.7명이 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한산 개수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단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게 되면 첨도와 비첨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 수요 부분에 대한 것들도 보면은 수요 추정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시와 미시행시의 수요를 추정해서 실제 얼마만큼 시행했을 때 얼마만큼 실질적인 교통 수요가 나오는가라는 것을 추정을 해내는 부분이고 그 수요는 결과적으로는 총량적인 것이지만 실질적인 요 구간별로 우리가 수요를 갖다가 교통 수요를 추정을 해내서 우리가 전체적인 수요를 추정을 해내가는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교통 수요 추정의 어떤 특별한 예로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교통 수요 추정 방법론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